네. 박지훈 기자 어떤 거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좀 거시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 제가 최근에는 뭐 루나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비트코인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2천 한 500, 600 정도 하지 않나요? 지금 정확히로는 업비트에 아마 2,700만 원, 제가 오. 아까 이거 방송 들어오기 전에 2,700만 원이고 네. 보통 이제 바이낸스 저희가 이제 달러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달러로 했을 때는 지금 21,000달러 선을 간당간당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21,081달러. 네. 조금 올랐네요. 아까 제가 이거 찍기 전만 하더라도 2만 달러 초반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저점이냐면 지금 마지막 그 25,000달러 밑에가 18개월 전이에요. 오. 네, 1년 6개월 전이니까 그때와 같은 지금 가격이 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저점이고,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2018년도 그때 이제 한창 비트코인이 가장 올랐을 때 수준이랑 지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무려 한 4년 그죠? 4년 그쵸. 전이니까 4년 전과 어떻게 보면 동일해졌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 요즘에 그 모든 자산 시장이 다 안 좋잖아요. 예를 그쵸. 들면 뭐 특히 이제 얼마 전에 페드에서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막 네. 엄청나게 주식도 떨어지고 네. 금리 올라가면서 슬슬 부동산 가격도 움직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은 뭐 6개월 전에는 얼마였을까요? 6개월 전. 자, 약간 6개월 아까 제가 6개월 1년 전이면 6개월 전에는 지금 가격이라고 했지만 6개월 전은 그럼 얼마였을까요? 그러면 2021년 말, 그쵸. 2022년 초 네. 그때 한 5천만 원 정도 하지 않았었나요? 아닙니다. 그때 얼마였어요? 8천만 원. 오. 네. 그때가 불과 6개월 전인데 네. 지금 6개월 만에 거의 한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게 또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그게 2018년도에도 엄청난 폭락이 있었거든요. 그쵸.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네. 그 예전부터 이거 발칙한 경제를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7년까지 하다가 2017년에 세종 가면서 이제 떠나게 됐었잖아요. 그때 2018년에 제가 뭐 취재하고 있었냐면 김동연 부총리예요. 그때 지금 경기지사인데 네네네.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비트코인 대책 어떻게 할 건지 맨날 인터뷰했다고 그쵸. 그랬었어요. 그때 일명 박상기의 그쵸. 난이라고 해서 그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당시 뭐 비트코인이 뭐 도박과 같다라고 하면서 그때 엄청난 폭락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폭락이랑 지금 폭락이 좀 달라요. 결이 좀 달라요. 네. 그때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제도권 밖에 있었죠. 그쵸. 그리고 제도권 안에 없었고, 그리고 한창 이제 완전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약간 사기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폭락이었죠. 그쵸. 네,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게 결국 약간 튤립 사태와 비슷한 사기구나 싶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매도세가 커지면서 하락을 했다면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제도권에 편입이 됐어요. 아시겠지만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이 코인 시장을 키우겠다고 하거든요.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뭐 실제로 대선 공약으로도 코인 전담 부처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까지 내섰을 그쵸. 만큼 지금 이제 키우자라는 기조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깔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락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단순한 그런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단순한 그런 회의를 넘어서 더 큰 거시적 경제적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새롭게 생긴 그런 자산이라든지 이런 파트잖아요. 네, 그러면 그쵸. 아마 제 생각에는 기존에 이제 올드한 거, 네. 그리고 기존 자산을 보던 관점이랑은 조금 다른 분석들도 좀 나올 것 같은데 뭐 어때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그래서 얘기해요? 지금 업계에서 하는 얘기는 아마 올 겨울까지는 지금의 하락장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지금 비트코인의 폭락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단순히 한 가지 요소로만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이제 유동성이죠. 네,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아까 제가 6개월 전에 8천만 원이라 그쵸. 했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막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8천만 원까지 간 게 제 생각에는 연준이 이제 코로나 시국에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들이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유동성에 의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죠. 아 맞다. 그 혹시 제가 여기서 잠깐만 광고 하나만 할게요. 네. 내일 올라갈 인플레이션 편에 네. 통화량 증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너무 꼭 이거 내일 꼭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흐름이 끊겼는데. 네, 네, 말씀하세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올랐을 때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았어요. 네. 드디어 비트코인이 이제 인정을 받았구나. 이제 사람들이 맞아요. 이 그 디지털 금을 믿기 시작하는구나. 음.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그때 사실 별 이슈가 없었어요. 뭐 기관들이 그렇죠. 뭐 매수를 했다 이 정도뿐이었지.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그렇게 올랐던 것은 제 생각에는 그때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다 올랐거든요. 부동산, 맞아요. 뭐 주식이며 특히 테크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때 올랐던 게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죠. 연준이 또 그렇죠. 최근에 FOMC에서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그렇죠. 0.75% BP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유동성이 회수되면서 지금 하락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테라 루나 사태는 그렇죠. 아시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의 그런 패깅이 깨지면서 그런 하락이 왔는데 지금 제2의 루나 사태가 곧 올 거라는 오 진짜요? 네. 아니 그때 어떤 정도의 충격이었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가 루나가 터지기 3시간 전이에요. 그때 술을 드시고 계셨어요. 어떤 분이 루나를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 거야. 그때요? 3시간 전. 네. 터지기 3시간 전에. 그래서 200만 원어치를 넣었대요. 술을 한 잔 마시고 봤더니 20만 원이 올라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 좋구나. 열심히 술 마시고 나왔는데 4시간이 지난 거야. 네. 마이너스 70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분 사이 괜찮나요? 추천해 주신 분이랑 사이가 안 좋을 것 그것까지는 못 같은데. 들은 후일담을 조금 더 들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그때 네. 그 정도로 변동성이 맞아요. 어찌됐건 10%가 올랐다가 70%가 네. 떨어지면 거의 80%포인트의 변동성인 거잖아요 이게. 그때 그 사건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사실 그때 루나가 최고 비쌌을 때가 거의 한 10만 원 넘었거든요. 그때 뭐 시총 자체로 따지면 뭐 10위 안에 오. 네, 10위권 아니니까 네. 굉장히 근본 있던 코인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가 됐으니까 그 충격이 컸는데 사실 그로 인한 지금 어떻게 보면 파생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2의 루나 사태라는 게 지금 셀시우스라는 가상자산 담보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제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이제 ST 이더리움이란 것을 이제 사게 되면 이더리움을 빌려주는 일종의 이더리움 파생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네. 파생 상품 하니까 왠지 2008년 맞아요. 약간 그쵸. 그때랑 또 리먼 브라더스랑 맞아요. 약간 겹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루나 사태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이제 스테이킹 예치를 해야만이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치한 사람들이 루나 사태를 보고 나서 잠깐만 이거 내가 예치금 하루아침에 또 이거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또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세였어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가격 보시면 이더리움 가격이 엄청 빠졌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일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한 500만 원 언저리까지 맞아요. 갔었네요. 최고가일 때, 네. 근데 지금 1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거의 네. 한 5분의 1, 네, 5분의 1 토막 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보상으로 받는 게 이더리움인데, 이게 가만 놔두면 계속 빠지겠네 싶어서 사람들이 이제 인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루나 때랑 비슷한 것도 루나 때도 어떻게 보면 뱅크런 그쵸.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빼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하락한 건데 지금 이 셀시우스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갑자기 한 번에 대규모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셀시우스에서 지난 13일 오전에 인출을 중단시켰어요. 네.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인출 증대 이거 기존에 이제 경제를 조금 보시는 분들은
원래 이게 거의 망하기,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기 직전에 예금 인출 중지를 보통 시키거든요. 그래요? 우리 예전에 저축은행 이거 너무 저축은행 사태 때도 보면 네. 그 저축은행들이 고금리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맞아. 그러면 예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예금, 그러니까 예금을 주는 거 이제 중지도 하고 이러면서 진짜 난리도 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건 은행인데 그게 가상은행이라고, 그러니까 가상에서 가상 맞아요. 공간에서 이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흔히 이제 디파이라고 네.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제 크립토 시장에도 은행이 이제 탈중앙화됐다면 크립토 시장에서는 은행이 이제 중앙화됐다면 그쵸. 크립토 시장은 탈중앙화된 그쵸. 그런 은행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 셀시우스라는 곳에서 인출 중단을 했고 그거를 지금 어떻게든 사태를 수습하고자 지금 담보금을 넣고 계속 이걸 막고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이나 뭐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이게 계속 지금 연쇄 청산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파생 상품을 통해서 네.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만약 폭락하면 네. 그 다음 이제 청산가 밑으로 떨어지면 계속 아, 연쇄 폭락하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뱅크런이 가상 공간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쵸. 하나가 넘어지면 쭉쭉쭉 네네네네, 이렇게 넘어지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셀시우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코인 시장에서 가장 유심히 보는 그런 이게 만약 무너진다면 제2의 루나 사태처럼 이게 사실 코인이 굉장히 많이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루나 사태 때 이제 루나가 폭락했다고 해서 루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루나와 연계된 수많은 코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코인들이 이제 다 같이 무너지면서 일종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처럼 그 하나의 기업이 파산했지만 이제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대공황을 몰고 온 것처럼 지금은 이제 루나로 촉발된 게 이제 셀시우스. 뭐 셀시우스가 또 예를 들어 파산하게 되면 그게 또 어떤 악순환이 불러올지는 지금 그래서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그런 이유에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네. 유동성이 올린 장세니까 그쵸. 이제 유동성을 끝내고 이제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라고 맞아요. 어찌 되면 이제 선언을 한 건데 네. 그럼 이제 긴축 시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코인 시장도 살아나려면 유동성이 다시 회복이 돼야지 살아난다고 보는 거야? 아니면 다른 것도 있어요?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급격히 줄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업계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 온체인이라는 데이터를 보면 이제 개인의 매수세를 볼 수가 있는데 개인의 매수세가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기관들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사고 있는데 이제 기관들이 사면 이제 개인들이 붙어줘야 이게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관들이 아무리 사더라도 개인들이 이제 꿈쩍을 안 하면 이게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특히나 문제가 중국이 가상자산을 지금은 아니고 작년에 전면 중단했거든요. 네. 채굴도 중단하고 거래도 중단하고. 근데 이게 사실 중국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탱해주던 그게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그게 한번 이제 없어지고 그러면 그걸 이제 메꿔줄 다른 개인 매수세가 필요한데 그게 저는 사실 유동성 장이었다고 보거든요. 이제 유동성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나마 8,000달러까지 갔었지만 이제 그마저도 빠지면서 네. 사실 이제 오를 만한 호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FOMC가 이번 주였죠. 그렇죠. 이번 주에 그게 발표가 되고 나서 보통의 FOMC가 이제 끝나면 사실 최소 그래도 한 몇 퍼센트는 오르거든요. 근데 이번 FOMC가 끝나고 주가는 올랐어요. 그렇죠. 네, 반등을 그 좀 당일에, 했죠. 네, 한 반등을 2%, 했잖아요. 2% 근데 제가 코인을 유심히 봤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더니 다시 빠지더라고요. 이게 네. 그러면 그 기대 심리마저도 죽은 거네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만약 FOMC가 해소됐는데도 음. 그 어떻게 보면 가장 악재가 그쵸. 뭐 일부 해소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오름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제 앞으로의 저희가 기대할 만한 호재는 사실상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자산 시장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얘기 네. 좀 하잖아요. 예를 들어 선행으로 뭐가 움직이면 네. 뭐 주식 시장이 조금 풀릴 거다. 네. 아니면 뭐 인플레가 진정이 될 거다. 뭐 코인이 좀 풀릴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 네. 코인 시장에서는 그 선행 지수를 좀 어떤 걸 좀 딱 보고 있나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코인에 대한 믿음이 많이 깨진 게 사실 코인을 작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디지털 금이다. 그쵸. 이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오히려 코인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해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최근에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가 지금 미국 거의 40년 만에 최대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를 때 코인이 오르는 게 맞는데 예, 예.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쭉 보시면 이게 요즘에 흔히 이제 코인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나스닥 2.0이다. 그냥 나스닥을 추종하는 하나의 네. 파생 상품처럼 나스닥이 등락하는 거에 따라 코인도 그대로 움직여요. 요즘은. 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게 사실 원래는 인플레이션 해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코인이 오르는 게 네. 원래 사람들의 믿음이었는데 그 기능이 안 됨으로써 지금 그쵸 이제 디지털 금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코인의 이런 가치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그쵸. 진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결국엔 이것도 일반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이겠구나 싶으면서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유동성이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유가인 거죠. 네. 유가는 이제 저도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게 유가를 잡아야 코인도 오를 거다 이러거든요. 그게 유가를 잡아야 코인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듣기에는 이렇게 들려요. 어떻게 들리냐면 국제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거기에 모든 그러니까 핫머니라고 하죠 우리 뭐 그런 그리고 유동성 자금들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선물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금 가장 눈에 보이는 현물이잖아요. 가장 그쵸. 돈이 되는 현물의 가격이 오르면 그거에 달라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잡혀야 다른 자산도 조금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국제유가는 굉장히 다시 조금 반등세 그러니까 꺾이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네네. 일단 이번 장세가 거의 마지막 박앤셀이라고 불리울 만큼 국제유가 시장에서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채굴업 그 정유사가 아니라 그 기업들이 네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유가가 툭툭 튀었을 때가 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번 있었어요. 예전에 1, 2차 오일 쇼크 때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08년 그리고 2011년 그리고 이제 2019년 그리고 2021, 2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 탄소 중립 얘기하면서 석유를 운송수단 뭐 이런 거에 좀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수요가 대략 한 50% 살짝 넘어요. 그러면 무조건 납으로 가면 수요는 기본적으로 50% 미만으로 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는 이런 불황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국제유가 그러니까 석유를 파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 마지막 장이니까 이거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정확하게 나타나냐면 우리 오펙 회의라든지 정유사들 보면 원래 2008년에 이렇게 쭉 올라갔었을 때 엄청 개발하거든요. 그때는 탄소 중립 없었잖아요. 그때는 조금 기후 변화를 해야 되니까 재생에너지를 좀 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이제는 국가적으로 2050년까지 다 하자. 그러면 다시는 안 올 마지막 장.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국제유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요. 우리 2008년 리먼 이후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가가 되게 리먼 맞고 2009년 초반에 그때 아마 되게 좀 많이 떨어졌어. 당연히 안 좋으니까. 그때 2011년 한 120불, 130불까지 올라가고 2012년 때 1년 내내 100불대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 한번 꺾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보면 이번에도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횡보가다가 이 고유가 시기를 꽤 오래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자산시장 최악이에요. 12년부터 우리 16년까지 보면 어때요? 굉장히 주식시장도 안 좋고 다 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유가가 또 쭉 끌어내려오면서 2016년 말이 되면 20불까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유가의 침체, 그때 우리 이제 D의 공포라고 하죠.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지금이랑 정 반대의 상황이 된 건데 그때만 보더라도 2011년 고유가의 충격, 여기서 이 고유가로 인한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런 움직임들
그다음에 저육 그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돈이 풀리는 시점까지가 한 5, 6년 정도는 걸린 거예요. 5, 엄밀히 6년을... 얘기를 하면. 근데 지금은 이게 돈이 너무 급하게 풀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니까 그쵸.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예의주시하는 게 네. 사실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이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할 건지가 또 초미 그쵸. 관심사인 네. 게 사실 비트코인이 한번 이제 5천만 원을 돌파할 때 그 어떻게 보면 촉매제가 된 게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트코인을 테슬라가 샀다고 이제 그때 네, 트위터로 네, 네. 올렸을 때 그때 도지코인 막 붐이 일어날 때인가? 맞아요. 그때 이제 비트코인을 원래 일론 머스크가 좀 비트코인에 대해 회의적이었다가 그 테슬라가 산다고 발표하면서 그때 갑자기 5천만 원을 뚫었거든요. 오. 근데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평단가가 지금 손실이에요. 한마디로 얘네는 지금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을수록 어쨌든 이게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면 그렇죠. 손실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손절을 할 타이밍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국내 기업 중에도 넥슨이 지금 한 거의 1,9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지금 넥슨도 손실 지금 가격으로는 거의 한 800억 손실이라고 합니다. 와.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또 이제 주주총회가 되면 네. 꼭 그런 질문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할 거냐? 이 코인 갖고 있어서 지금 너희 기업 가치 손실인데. 그리고 제가 가장 염려하는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라는 그 회사인데 네. 거기는 사실상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걔네의 어떻게 보면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비트코인 최근 가격에 따라 주가가 거의 출렁이고 있어요. 오. 네, 그 대표가 이제 마이크 세일러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대표적인 약간 비트코인 신봉론자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직까지는 절대 안 팔 거다라고 하는데 네. 그분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도 엄청 많아요. 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이 지금은 아직까지 뭐 그걸 갖고 있겠다 하지만 이게 계속 떨어지면 사실 오너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거든요. 그쵸. 빨리 네. 대손 처리하고 회계에서 떨어내고 맞아요. 싶죠, 진짜. 그래서 아까 테슬라가 이제 구입을 결정하면서 5천만 원을 뚫었던 것처럼 반대로 만약 테슬라가 이걸 처분했다 그 그런 공시가 식의 나오면. 공시가 나오거나 기업들이 손절을 하면 그것도 저는 엄청 큰 악재의 요소라고 봐서 전 요즘에 이제 예의주시하는 게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라는 게 관심사이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기관들은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저점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기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관은 전 크게 걱정 안 하는데 대기업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가 전 좀 이게 걱정이 됩니다. 진짜 실물 경제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기업. 그쵸.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결정들을 가끔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네. 그때 정말 우리 대손 처리하겠다 이러면 정말 크게 한번 출렁일 수 맞아요. 있겠네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손절한 거는 또 기업에는 애널리스트나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또 개인들한테도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쟤네마저 손절했으면 이거는 진짜 크립토 윈터다. 그래서 그게 또 개인한테 악영향을 끼치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개인 매수세가 더 떨어질 거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호재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네, 뭐 이건 제가 이걸 계속 굳이 악재만 찾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좀 호재 좀 찾고 싶어서 열심히 뒤졌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이게 어찌됐건 선행지표로 보여주는 유가도 지금 그쵸. 계속 올라가고 맞아요. 오름세고 그리고 기업들의 분위기도 네.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몰리고 그래서 있고. 결국에는 이 전쟁이 종식되고 유가가 뭐 회복이 되고 그런 선행 어떻게 보면 그런 거시적인 것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할 텐데 그래서 거시 경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그러면 박지훈 기자가 보기에는 네. 이런 디지털 자산들의 조금 약간 좀 먼 미래일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저도 약간 비트코인 신봉론자 비슷하게 저는 좀 그걸 육성해야 된다라는 주의였다가 저는 루나 때 저도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네, 루나가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는 전 꿈에도 몰랐거든요.
근데 루나를 이제 취재하면서 느낀 게 이게 굉장히 허술하구나. 특히나 의외로. 이제 지금은 이제 상장 규제를 이제 최근에 이제 당정에서 그걸 앞으로는 이제 상장할 때랑 그렇죠. 상장 폐지할 때 기준을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최근에 발표했는데 그 전에는 사실 거래소 마음대로 했어요. 네, 거래소가 얘네 괜찮다 싶어서 상장시키고 아니네 그럼 바로 상장 폐지하고 이런 자본시장법에 어떻게 보면 보호를 못 받았기 때문에 사실 거래소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이 상장되고 그게 폐지되면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입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이번 루나 사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한번 와야 될 게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동안 너무 어떻게 보면 제도권의 보호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금 최근 들어서 당정이 그런 것들을 보호하려고 투자자 보호를 하려고 많은 지금 법안들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점검의 시간이 좀 지나야 그나마 이제 안정화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전 이것도 꼭 나쁘다고만 보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건전한 자산. 그러니까 코인도 저희가 맨 처음에 그런 코인 인사이트라는 코너를 만들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네. 이런 사람들의 재테크 수단이고 자산 규모도 갖추고 사회적으로 통용도 되는 뭐 이런 시기가 조금 온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악재는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뭐 이거는 저희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뭐 코인을 투자를 해라 마라는 아닌데요. 코인을 꼭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좀 악재들은 좀 이런 시기에는 좀 많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정확하게. 그리고 요즘 제가 느낀 거는 이게 가격과 상관없이 이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큰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저도 이제 업계 취재를 하다 보면 요즘 들어 이제 증권이나 금융 쪽에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그쪽 개발자나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이쪽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는 추세인 거는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이 클 거에 대한 믿음은 변치 않는데 다만 당분간은 좀 이런 가격 변동성은 많이 있을 거다라는 거는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누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네. 코인으로 돈을 벌려면 코인이 안 좋다 할 때 사지 말고 네. 코인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을 때 사라. 어, 관심이 그러니까 이게 그쵸. 아직까지는 좀 유동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측면이 많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지면 자연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 밖에 저희 발칙한 경제에서도 갑자기 코인 얘기가 없어졌다. 매수 타이밍인가? 이럴 수 있겠는데. 그럼 괜히 또 잘못된 투자 정보를 줄 수 네.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순전히 코인을 잘 모르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바이 앤 홀드. 사고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그렇죠. 가장 좋지 않나. 언젠가 오를 시장이면 그쵸. 그럴 수 있죠. 뭐 박지훈 기자 준비한 거는 다 됐나요? 너무 많이 말을 해서 이제는 좀 어때요? 오늘 처음 해봤는데 라이브. 너무 재밌었어요. 그렇죠. 앞으로 저 처음이라 많이 긴장하고 할 줄 알았는데 나름 그래도 선배가 이제 재밌게 진행을 해주셔서 아니에요. 저는 진행을 잘 못합니다. 아무튼 우리 박지훈 기자도 자주 나오시고 자주 나오겠습니다. 저희가 IT가 좀 약해요. 그래서 IT 쪽을 좀 많이 좀 재밌는 얘기 저도 많이 전문성을 많이 길러서 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쾌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